안 후보님은 정치란 뭐 어떤 우리들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부터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후보님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게 특징이죠. 이런 거 이제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재난 거면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녕하세요.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마음건강길 대표 함영준입니다. 예, 이번은 대선 주자 성격 분석 6번째 시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겁니다. 오늘도 김창현 교수님 같이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 하면 우선 내향적인 분 같은 느낌이 나네요. 그 내향적인 건 뭐 다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하고 관계 같은 게 이렇게 뭐 아주 사교적이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좀 이렇게 어색하고 약간 서툴고 이런 스타일이시고. 안철수 후보 하면 이제 얼른 떠오르는 게 상당히 모범생 이미지인데 실제로 뭐 생각도 모범적이시고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삶도 그렇고. 근데 기본적으로 내적인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안 후보님은 이제 보면은 직업 선택할 때도 이게 내가 이 직업을 해서 나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될까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들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데 나 혼자만 편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좀 더 이렇게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품이네요. 그러면 상당히 모범적이죠. 모범적인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분이시고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게 조금 이상주의적인. 그렇죠. 현실 정치가로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하고 달리 보통 그냥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좀 다른 느낌을 주니까 조금 약간 이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인상을 주거든요. 그 자랑하려고 그러신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모습도 엿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내향적인 약간 이제 그런.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이론도 그렇고 충실하시고 이런 분이 내향적이고 그러는데 한때 새정치 외치고 그랬는데 좀 여러 가지 모호해요. 한편으로 저분의 스탠스는 왜 그렇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안 후보는 이제 논리적이시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그렇거든요. 원래는 이론가죠, 그분은. 이론가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향적 사고형 분은 그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생각에 이렇게 맞춰서 하나로 이렇게 꿰뚫으려는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폭넓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이론가고 그러니까 정치 자체도 사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이론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내 이론이 맞는지 한번 이런 스타일이시고 현실적이기보다는 이론가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 뭐 관심이 없고 중도를 표방하지만 중도 또 실용주의를 표방하시는데 중도 실용주의 자체도 그게 그분의 이념인 거고 관념인 거죠. 이론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론가시고 상당히 논리정연하고 내향적 사고형이 이제 어떤 일을 하면 항상 개념부터 정립해야 돼. 그래서 정의부터 해야 돼. 그래서 안 후보님은 정치한다 그러면 정치란 무엇인가? 정책 개론부터 그냥 막 실제로 그 책을 공부하고 그 정치란 무엇인가 정의를 하려고 하고 실제 책에 보면 그래. 그래서 정치는 이제 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정의하는데 안 후보님은 정치란 뭐 어떤 우리들이 어떤 살아가는 삶의 틀을 마련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부터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안 후보님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게 특징이죠. 이런 거 이제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민재난 거면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받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모든 국민이 재난을 당한 게 아닌데 어떻게 국민재난지원금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내향적 사고는 이렇게 논리적인 걸 이렇게 따지는 그런 스타일이고 대신 자신의 어떤 논리가 정연한 거를 이렇게 따지시는데 막상 다른 사람한테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 감정이나 뭐 이런 표현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미숙해요. 그리고 또 그다지 관심도 별로 없고 잘 모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오로지 내가 얘기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원칙, 논리에 맞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지. 남은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자신을 좀 표현하는 게 좀 미숙해요. 이분이 새정치 한다는데 그게 좀 모호하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물론 이분이 이론가지만 정치는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 이론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반 대중은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논리정연한데 근데 좀 구체적이고 와닿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표현도 이렇게 그런 게 좀 미숙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관심사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이고
다소 추상적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바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바로 거죠. 그게 내향적 사고와 외향적 사고의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사고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외향적 사고는 어떤 그런 사실관계나 어떤 그런 구체적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기술을 하고 정리하고 이제 편집해서 또 알려진 어떤 그런 객관적인 이론에 부합되는 어떤 이론을 도출하는 거예요. 네, 저널리스트들이 대표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내향적인 인재 사고는 그게 아니라 생각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떤 사실관계 이런 거에서 어떤 생각이 나오면 그것에서 이제 그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 맞춰가지고 네. 새로운 이론, 네, 네. 새로운 관점, 어떻게 보면 창의적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고형이 외향적인 사고를 보면은 그거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많이 다 아는 거를 그냥 나열만 했고 다 알고 있는 얘기에 더한 거지. 그게 뭐 새로울 게 뭐 있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 네. 외향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 이제 내향적 사고를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독단적이다,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향적 사고의 이제 대표적인 분은 뭐 칸트나 뉴턴 같은 아, 물리학자들이 예. 외향적 사고형은 그 마르크스나 헤겔 같은 경우가 사실 외향적 사고예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는 뭐 이준석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향적 그런 사고형이 좀 네. 이승민 씨 같은 경우. 네. 이 내향적 사고형의 단점이라면 뭘 얘기할까요? 내향적 사고의 단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표현이 좀 미숙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좀 열등해서 좀 현실적이지 않고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네. 이론적이고 그 다음에 좀 눈치가 없고 네. 감각이 떨어지니까 그런 게 있고 감정이 좀 미숙하다 보니까 애정 표현 같은 게 좀 미숙할 수 있어 이성관계에서. 네. 내가 좋으면은 상대방은 그다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사실은 뭐 그래요. 이분이 이제 멘토로 이렇게 나섰다가 뭐 서로 헤어지고 이런 분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 김종인 씨도 그렇고 네.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선은 아마도 이제 당시에 좀 후보 스스로도 밝혔지만 준비가 덜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내향적인 분은 완전히 그러니까 내향적 사고형은 준비가 덜 되면 이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준비가 덜 됐었고 뭐 그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안 후보는 이제 바둑을 배운다 그러면 바둑 책부터 공부를 해서 이론 공부부터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데 준비가 덜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물론 이제 그분들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향적 사고형은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이제 관심사를 추구하고 자기 원칙에 충실하고 이러면서 이제 남의 영향을 허용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 내적인 우월감이 있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렇게 굉장히 이 사람이 우월하다는 인상을 줘가지고 좀 이렇게 머쓱하게 나란 존재는 이 사람한테 불필요한 존재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의도적인 건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좀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관계가 좀 불편하게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네. 아주 좀 중요한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단일화를 과연 이분은 하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건 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뭐 성격적으로서는 성격문하고 예측할 건 아닌데 단지 이제 과거와 달리 예전에 이제 다 이렇게 물러나고 양보를 했는데 그때는 준비가 덜 됐었거든요.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준비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시험을 보고 싶죠. 네.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내고 싶고 그래서 예전보다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더 강한 것 같고요. 합리적인 이제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야 단일화하는 게 맞겠죠. 뭐 이준석 이제 당 대표는 안 후보를 이렇게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러네요. 지금 아까 안철수 후보가 참 대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판단이나 사고로 하는 행위라고 그랬다고 하면 이분이 만약에 이건 대의다 생각하면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느 쪽하고 할 것이냐. 근데 이분은 그거는 티피컬한 것 같아요. 현 정권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한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자들은 아니다. 또 한 말씀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은 아주 확실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아예 적으로 돌리고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살게 하는 게 문재인 정부다. 이건 전체주의 사고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은 또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그 이준석 대표로 화제를 돌려볼까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로서 뭐 잠적도 하고 선대위도 박차고 하고 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의 성격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 대표는 그 자신의 어떤 그런 우월감을 이렇게 좀 드러낸 데서 자신의 어떤 그 존재 의미를 찾는 뭐 이런 느낌을 주고요. 조수진 의원하고 이제 의견 충돌하고 이제 선대를 박차고 나왔는데 단순히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러지는 않죠. 네. 이건
거기에는 이제 화를 낸 데는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동반돼서 그렇고 또 이렇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데는 자신이 이렇게 좀 더 특별한 존재다, 우월한 존재 이런 생각이 아마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네. 실제로 이제 그러면은 늘 가르치려고 하고 뭐 이제 자신이 항상 옳고 그렇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김 교수님이 쓰신 칼럼의 제목이 우월감 속에 숨겨진 열등감 컴플렉스. 딱 그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기본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상황 파악하고 실제 그 어떤 일을 이제 문제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어떤 도구적인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네. 이런 거는 발달했어요. 근데 막상 어떤 문제의 본질,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의 본질에 대한 거, 그런 통찰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어떤 기분이 어떨지 이런 거에 대한 공감 능력은 그거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떤 갈등을 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6회를 통해서 쭉 논의를 했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성격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분이 될 것 같냐라고 감히 예측을 우리가 서로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지도자는 어떤 특정 성격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되려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 네 가지 기능, 직관, 뭐 감각, 감정, 사고 다 필요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기능이 있어야 좀 이렇게 현실적인 판단도 제대로 하고 네, 좀 그렇죠. 세부적인 것도 신경 쓸 거고 그러니까 실무적인 능력하고 관계되죠. 네. 그다음에 감정 기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특히 도덕적인 판단이라든가 네, 네.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감정 기능이 중요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제 사고 기능도 중요한데 네, 제 생각에는 그 아마 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상당히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문제의 어떤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통찰력 이런 게 네.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직관적인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특정 유형의 성격이어야 된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지도자들은 다양한 성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어. 또 누가 될지 이거는 어떤 뭐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는 이제 벗어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흔히들 시대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게 네. 이제 대선에 영향을 준다 그러는데 그게 아마 융심리학 용어로는 어쩌면 집단 무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떤 그 공통된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각 후보가 이제 어떤 상징하는 바가 어떤 우리들의 어떤 집단 무의식과 맞아 떨어지는 분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다만 이제 그 집단 무의식이 어떤 형태로 드러낼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시대 정신으로 따지면은 첫째가 이렇게 분열과 대립이 많은 이 사회를 통합을 시키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사태를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누가 더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먹거리죠. 지금 우리 실업자들 계속 양산되고 있고 젊은 청소년들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사실 언제까지 삼성전자만 신경 쓰겠습니까? 이 세 가지 문제를 과연 풀어줄 수 있는 리더가 그래도 누구일 거냐.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것은 인간은 인간에서 비롯되는데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를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일지 오늘 그동안 저희가 6번에 걸쳐 가지고서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다 한번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늘 나와 주셔가지고 대화해 주시고 분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네. 네.